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정치권 이슈를 보면 개각이 있고요. 그 전에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소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 내지 야당의 인사 견제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종섭 장관의 탄핵소추는 이제 물 건너간 걸로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 이야기를 하던데 네. 아무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은 거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자, 그런데 해임 건의가 있는데 탄핵소추로 간다. 이건 그러면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묵살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도발이냐 이제 요거를 따져보려면 사실은 해임 건의안이 우리 헌정사상 얼마나 또 자주 있었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 수립한 지가 70년이 넘는데 해임 건의안이 다 해서 8번밖에 안 됩니다. 해임 건의안이? 네, 해임 건의안. 뭐 탄핵은 처음이었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꼴이네요. 10년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러니까 5년 임기 한 정부를 만약에 생각하면 2번의 정부에서 한 번 정도. 그렇네요. 예, 실제로 2번 있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2번 있었고요. 해임 건의안이. 그 외에는 2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2번 한 사례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1년 조금 지났는데 2번 해임 건의안이 있었고요. 예. 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또 2번 해임 건의안이 있었는데 2번 다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도 수용을 했고요. 국회 해임 건의안이 이제 무시된 거죠. 예를 들면 그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딱 2번뿐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 두 번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네, 그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장관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 해임 건의안이 이제 받아들여졌죠. 결국은 사퇴를 했고. 네, 그때는 뭐 사실 그때라고 뭘 받아주고 싶어서 또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이제 아마 그 대통령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마 수용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박정희 정권 때도 받아들였었죠. 네, 2번 다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는 그 오치성 내무부 장관인데 아마 기억나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치성 파동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선 개헌한 직후거든요. 좀 엄혹한 상황이죠. 네. 이제 유신으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래서 이제 오치성 내무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당시에 뭐 영장도 없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한 20명 가까이 당시 남산이라고 그러죠. 중앙정보부로 잡아들여가지고 조인트 까고 이랬습니까? 조인트 까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두들겨 패서 몇 분은 거의 폐인이 되시고 정치 생명이 다 끝나고. 네, 바로 정치를 다 그만둔 분들이 여러분이고요. 그런데도 결국은 받아들였다.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해임 건의안은 받아줬습니다. 네, 정치 보복은 그렇게 했지만. 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엄청난 일이고, 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또 더 엄청난 일이고. 쉽게 말하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어떤 그 행동으로. 네. 해임 건의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무위원 해임 건의라는 말이 좀 너무 이렇게 뭐 흔하게 사용된다 그럴까요? 또 그걸 무시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남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묵살을 하는 겁니까? 참 둘 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근데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그게 맞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임 건의까지 갔다고 하면 이미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헌정 원리상으로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요. 네. 비교가 확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네, 장관 탄핵. 네, 장관 탄핵은 장관을 탄핵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법률적으로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이미 경험했고요. 네, 그런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이게 이제 입방아에 오르는 게 해임 건의권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 거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그런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역으로 보면 해임 건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한번 타협을 봐라. 라고 하는 걸 깔고 지금 만든 제도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게요. 인사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그러니까 임명하는 것도 있고 해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 우리가 절차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임명 때는 인사청문회 그렇죠. 절차가 있고 해임 때는 해임 건의안을 국회가 내게 돼 있습니다. 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해임 요구안도가 건의안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걸 그렇죠.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명하거나 해임하거나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도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 보자는 것이고요. 네,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명 동의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해서 의견서를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놓고 보면 국회 권한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작동하려고 하면 사실은 둘 다 강제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둘 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나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건의를 하는 것이라서 말 그대로 이건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존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사실은 만들어진 것은 정치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리라고 믿는 것이고 또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건의니까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민주적인 어떤 과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라고 하는 표현에도 대통령 인사권 존중에 깔려 있다고 한쪽은 조정하는데 해임 건의하는 것 자체가 내 인사권 침해 아니냐고 또 받아들이는 거고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침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말 자체가 건의. 심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집회나 시위가 있습니다. 네. 집회나 시위한다고 해서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당연히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집회나 시위는. 이게 무슨 쿠데타나 혁명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모여서 한 목소리로 어떤 얘기를 내는데 그걸 내가 들어주거나 말거나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데 이제 이렇게 통치권자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거나 또 어떤 국회에서 또 야당이 그런 목소리를 의견을 내거나 하면은 이제 그것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정치인 거죠. 사실 그런 절차들은 어차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저는 법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걸 제가 법적으로 들어줘야 될 강제성이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문구의 어떤 그 강제성만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건데. 해임 건의라는 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설정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건의인데 왜 들어줘야 됩니까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정치적인 질서나 민주적인 질서가 사실은 제대로 남아있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논리라면 해임 건의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인사청문회도 어차피 동의하지 않아도 다 임명할 수 있는데 뭐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해임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탄핵소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제도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년 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탄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장관 탄핵은? 장관을 탄핵한 게 없었어요. 네. 그 얘기는 해임 건의안 정도를 우리 정치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는 일종의 한계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든지 아니면 개각을 하는 것처럼 되든지 어떻든 간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해임 건의안 절차를 사실 야당이 생략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해임 건의 해봐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바로 가겠다고 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는 게 이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개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치적 타협, 정치적 절충
그래서 국면 전환의 한 방법으로 쓰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아마 정상적인 조금 이따 그것도 정상적이라고 하긴 어렵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을 건의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임자도 없었어요. 어떤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여야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냈다고 하더라도 개각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라고 그동안에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개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 하면 그럼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탄핵소추안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표 수리할 거다고 하다가 수리 안 해. 수리 안 해. 탄핵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정치를 접근하는 그 기본 태도가 뭐냐면 대결적 태도. 그렇죠.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에는 대치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기본 그러니까 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민주주의나 정치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말 그대로 권력 투쟁하고 힘 대결 이제 이렇게만 남는 거 좀 오기를 부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아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정치가. 자, 각을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야당의 인사 추천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도 또 이제 문제 삼아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제도의 원리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에게 있죠. 있는데 우리 그 헌정 어떤 그 원리상 견제와 균형 또 이제 정부와 국회 여야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이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야당의 몫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야당의 몫이 절대로 여당이나 정부의 몫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견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마 그런 원리로서 해석을 해야지 말 그대로 임명권이 형식적으로 누구에게 있으니까 자리 싸움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형식적인 원리를 넘어서 이제 제도의 본질이 지금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내용을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은 여야가 따로따로 추천하거나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임명권을 분리해서 몇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몇 명은 국회가 임명하고 이제 아예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에 대해서 법적 흠결이 있어서 못 받아들인다는 논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 법적 흠결이 있다라고 한 분이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그 허상수 위원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 전두환 대통령 때 탄압받은 그 법적인 탄압받은 게 있어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절차상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효 만료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분의 어떤 경력상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독재 정권에 탄압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잘 어울리는 분이세요. 오히려 그 전력 자체가. 그다음에 지금 그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또 정부에서 추천한 분은 국정원 출신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더 이런 자리에 적격이냐라고 하는 분은 제가 어느 분이 더 낫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추천한 쪽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추천한 쪽의 정치적 책임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원리상 맞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야당의 추천 몫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추천 몫을 행사한 결과를 대통령이 심의한다. 내지 평가한다. 그래서 오케이, 예스, 노가 갈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야당의 추천 몫 자체가 무력화되는 의미가 반감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논리 절차상의 그 이유를 들어서 제도 자체의 본질이 이제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조금 아까 했던 두 가지 지금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되게 도출되는 건 뭐냐면 인사권은 나에게 있어. 그 귀착되는 거 딱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법의 어떤 조문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말을 안 들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네. 또 내가 행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이것이 법치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법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법률의 어떤 그 작구만 가지고 그 내용과 어떤 그 취지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 권한 이런 것들에 이제 가지고 이런 건 그렇게 할 수 있잖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그 제도의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그런 사례를 얘기할게요. 이건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논란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갔으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있잖아요. 청문회 자체가 무한 정쟁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변질되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하지 않냐. 청문회가 뭔 의미가 있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문회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이 저렇게 선진적인 제도를 우리가 근데 청문회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나라에는 미국이나 네, 이런 데는 네,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다른 검증 절차들이 있겠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든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청문 제도가 없을 때는 또 그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언론의 사전에 이렇게 몇 명을 흘려서 여론 검증을 한다든지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걸 제일 애용했던 게 YS거든요. 네, YS가 그걸 굉장히 많이 애용했죠. 그때 그래서 저는 그 언론 보도를 지금도 그랬는데 그래서 역대 기록 최단 기간이 얼마냐. 그래서 뭐 3일짜리 시장도 있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때 임명제일 때 서울시장. 제가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했다가 안 좋으니까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세태가 너무너무 지금 거의 180도로 달라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문제도가 굳이 필요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언론을 통한 검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여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자료를 잘 제출하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처음에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네요. 그런데 그때 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문제가 다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의견이 나오느냐 부적격 의견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당시의 기준이었고 대통령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정하는 기준이었죠. 전국의 어떤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가지고 낙마했던 경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저 왜 낙마시켰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제도가 초기에 실시되었을 때는 예를 들면 중대한 법적 하자라든지 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든지 정도가 아니라 위장전입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뭐하고 위장전입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평소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생각이 그런 무의식 중에 이렇게 대화 중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답변을 잘못해서 논란이 생겨가지고 또 중간에 낙마하거나 아니면 또 더 많은 케이스들에서는 본인 스스로 사의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러게요. 누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기 전에도 이미 본인이 이미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본인이 사의 표명하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들에서 보면 반드시 야당이 정치적으로 낙마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부적격 의견을 세게 내거나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이제 막 고성으로 서로 싸운다든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그런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본인도 또 임명권자도 먼저 사전에 고려해서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존중이 다 사라지고 서로
네, 완전히 보여주기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서 그러면서 그 임명동의자로 가자면 그건 대통령 인사권 침해이니까 안 된다. 네. 그러면 청문회 없애자. 그러면 누구도 못 없애고 네.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교수님 말씀에서 저는 얘기가 이미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화의 문제다. 네. 사실은.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거는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잖아요. 거기서 그게 정파를 떠나고 어떤 그 법적 명문을 떠나서 상호 존중되는 어떤 뭐라고 그 금기, 네. 룰, 네. 금도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서로 상호 존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힘싸움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겠다. 말 그대로 여론을 우리 편으로만 돌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 먹기 시작하면 그 민주주의가 남아나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이제 네. 대결적 정치. 네. 그래서 양극화 현상.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이 커졌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견제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이 나와버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정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그러니까 그분은 깜짝 발표를 너무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여론 반응은 또 엄청 챙겼던. 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분이 그런 얘기했을까 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 이분이 정치 참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정치 행위 중에 저는 가장 정치적 행위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건 사람을 기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뭐 법적 대조적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내가 기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는 뭐냐? 인사예요. 인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역사적 위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네. 기용했는가. 네. 이거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인사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조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반대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상대편을 곤혹스럽게 해야 되겠다든지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주목할 현상이 조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경북대 출신 교수님. 네. 그분은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네. 최종적으로는 버티다가. 네.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정권 출범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강경으로 가고 있다. 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임명권자가 또 임명하기도 하지만 네. 그 본인이 그 임명권자가 뭐 계속 하시라 뭐 사퇴하시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본인이 또 사의 표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게 무슨 편과 이게 저기를 갈라서 편을 갈라서 싸움처럼 인사청문 혹은 아니면 인사 과정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도 못한다. 위에서 싸움에 밀리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네.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또 그러니까 네.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위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인사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딱딱 인사론을 내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딱딱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포괄적이고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라는 네. 이 네. 부분. 네. 결국은 이게 인사관인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여기서 그러면 정치가 설 영역이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법률적 해석으로 다가버리는 네. 거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같은 게 오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사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적 책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법률적으로 이제 문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예.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여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과도한 행위를 해서 교사분들이 또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고 또 뭐 어떤 그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 또 자율적인 어떤 그 기관에서 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사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은 지나친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내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법대로 네, 해. 법대로 합시다. 어떤 권고가 오더라도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네. 당신들이 무슨 법적 권한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민들 간의 서로 자율적인 합의라든지 네. 권고라든지 또 좋은 의견을 어떤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너무 무시되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해임 건의안처럼. 그래봐야 뭐해? 법적인 권한 강제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벌주의로 가자. 막 이제 모든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렇게만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네. 사회의 맨 상층부에서부터 그렇게 법만을 강조하게 되면 저는 사회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합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벌써 저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종섭 장관을 둘러싼 건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12구 참사가 발생했는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인사를 통해서 묻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응? 제가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의 그 탄핵안이 기각된 과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 해임할 정도 또 어떤 중대한 어떤 네. 사실 국무위원을 탄핵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법관들도 얼마나 이게 중대한 일인 것처럼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중대한 흠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흠결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니까 이렇게 해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본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탄핵소추가 발의돼서 헌재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제 얘기는. 네. 사실은 오히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따지니까 우리 결과만 봐요. 유죄냐 무죄냐. 그렇죠. 그래서 무죄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유죄면 아주 나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유죄지만 정상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경우도 있고 무죄지만 정말로 이게 결정적인 뭔가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정치죠. 네. 그러니까 마무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본질은 무엇이냐? 정치의 실종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정치가 그렇죠. 실종되면 곧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